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상의 내 모습을 그냥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당신 자신을 당신이 구하라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김정년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진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인데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무기력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뭘 이게 재밌는 게 없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삶이 좀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왜 왔는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 문제가 단순히 제 개인 차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하고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해봤고요. 이런 사회를 또 지칭하는 용어들이 또 있죠. 우리 성과 사회라고 하는 거, 피로 사회라고 하는 거, 불안 사회라고 하는 거, 또 분노 사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쥐불놀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 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점점 화려하게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안에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요? 내면적인 세계는 비어가잖아요. 그죠? 내적인 세계가 이게 이제 공동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공동화 현상이 문명의 속도와 문명이 만들어 놓는 이런 어떤 외양과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자기 존재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살아가기가 점점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궁극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활동이에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주는 이런 어떤 문명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여러분들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 산업화라고 하는 거, 인두스트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두스트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라틴어로 인두스트리아라고 하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활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산업화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기계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인 동시에 개인을 그렇게 부산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자기 육체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자기 착취적인 자기 관리의 형태로 이렇게 자기 경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부산물이 뭐냐면 소진이라고 하는 거,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산물이 같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부산해요. 방향 어느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방향을 상실하고 안정감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시 얘기하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자기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런 형식으로 현대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슬로터 다이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슬로터 다이렉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제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면 Who am I? 노이로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노이로시스.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내 삶의 의미라든지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 허덕허덕대면서 살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질병에 걸려져 있다. 이거는 뭐 심리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철학적인 어떤 질병의 명명이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글쓰기 하면서 어떻게 돼? 단문의 글을 쓰시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건 사고의 구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의 사고 자체가 짧아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게임하고 있고 정보 검색하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근데 그거 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세계 속으로 그냥 이렇게 몰입하고 빠져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는 유랑하고 있다 또는 유동성을 현대인 모습이 유동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TV 보면서 왜 재밌는 프로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저 리모컨을 가지고 툭툭툭툭 돌리잖아요. 이런 모습들 정신적 무력감 내지는 정신적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정신적 우울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저는 좀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영혼의 살림살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20세기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 아마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독서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그 맛집 탐방이라고 하는 거 삶의 목표가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자기 스스로 인내하고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고 절도하고 그죠? 내적인 공간 이런 거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마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얘기하면 삶의 향기들이 인간적인 어떤 이 향기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바삐 강박처럼 쫓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방향 상실하면서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좀 정신의 힘 정신의 근육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육체도 근육이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를 하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시네카라고 하는 이제 고대 로마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상처가 난 사람, 육체에 염증이 있는 사람 옆에 건들면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상처가 난 사람, 정신적인 염증이 있는 사람, 자아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건들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로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대마다 사회마다 또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한 걸음 떨어질까 봐 한 걸음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죠? 바람이 불면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삶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니체 자라투스트라에 보면은 인간의 정신적인 이 과정이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의 단계 그리고 어린아이 단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존귀하다고 하는 이런 존재의식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저 니체 사상의 핵심적인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너 자신이 돼야 된다. Du sollst der du bist. 너는 너 자신의 본래적인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찾는 거, 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신의 근육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철학적인 텍스트가 됐던 또는 문학 소설이나 시가 됐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즐겨 읽을 수 있는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잠깐 공부하시고 좀 살펴보시고 읽다 보면은 정신의 근육들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상에 대한 어떤 성찰인데요. 이제 로마 시대 1세기 때 BC 1세기 때 요 사람인데
섹스티 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루 끝나고 나면은 내가 오늘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어제하고는 또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인가? 내가 힘든 일 또는 어떤 악덕을 극복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인가? 끊임없이 이런 물음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 이런 물음 잘 묻질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 잘 묻질 않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대면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자기 물음을 묻는 이런 것들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내려놓기의 훈련인데 이제 우리 살면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나씩 좀 놔야 되지 않나. 근데 버리는 게 아니죠. 내가 버리는 건 또 동시에 어떤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삶을 또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 내려놓기 제대로 안 될 때, 그죠? 사람들이 안에서 화나잖아요. 분노하고 화나고 어쩌지 못하면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훈련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은 우리 다른 생각을 하는 훈련이기도 해요. 라쇼몽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왜 유명하냐면 이 관점주의라고 하는 거, 관점을 다른 방식으로 갖는 거,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예요. 사건이 일어나요. 어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 진술을 하는데 전부 달라요. 이게 똑같은 팩트가 있는데 팩트에 대해서 그죠?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받고 관찰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전부 달라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관점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훈련들, 이것도 정신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니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철학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가 관점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독수리가 하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하늘을 마음대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주인이 되는 건데 하늘의 주인이 뭐냐면은 이 독수리는 높은 데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가면 넓은 세계가 보이잖아요. 정신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세계의 넓이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영혼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 정신의 높이와 세계의 넓이와 우리 자기 영혼의 깊이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그런 훈련들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조력 그룹 내지는 인문학적인 이런 어떤 모임들 이런 거에 참여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강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자기 문제를 놓고 같이 인문학적으로 토론을 하고 이런 그룹에 참여를 하는 것들도 자기 중심을 잡고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에너지는 우리 어렸을 때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줬던 그런 에너지, 심리적 산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는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에너지가 그거를 공급받는 에너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영원히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그걸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자가동력적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는 에너지, 정신적 산소인 것 같아요. 그 정신적 산소를 가지고 건강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나 관심이나 그리고 또 이 정신의 근육을 잡는 어떤 훈련이나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이 아닌가. 존재의 중심 잡기 내지는 현재 여기에 내가 깨어있는 것, 내 삶에 대해서 깨어있어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잉 활동의 시대에서 조금 정신적으로 성찰하고 좀 여유를 갖고 내적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그런 시대로 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의 와중에 그 경계의 선에서 물어봐야 되는 물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내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내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찾을 것인지,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물음들,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는 좀 던져야 되는 그런 물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주로 하루 종일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서 힘들다, 괴롭다,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근데 요즘 들어서 우울함을 넘어서요, 무기력하다, 의욕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귀찮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심지어는 20살, 30살 한참 활기 있게 생활하셔야 되는 청년들도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자취방에서 그냥 가만히 혼자만 있고 싶어요. 누가 날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가끔 청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나라의 걱정,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너무 자기 자신을 태우고 몰아세우면서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번아웃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주된 증상하고요, 그런 주된 증상들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간단한 방법들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봐라,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봐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마음은 너무 들여다보면 우물 속에 빠지는 것처럼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냥 내 모습을, 일상의 내 모습을 그냥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서재에 앉아서요, 내 하루 모습을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생각으로 쭉 리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푸둥하게 일어났는지, 일어나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피곤하다고 커피를 2잔, 3잔 들이키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하고 끝나고 나서 술을 너무 탐닉한 건 아닌지,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쭉 관찰하는 것이 실제로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 의욕이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내 모습들을 내가 주인공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쭉 한번 돌려서 보세요. 셀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번아웃에 빠졌나? 내가 소진되었나?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번아웃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저하되었어요. 그래서 열정이 떨어졌습니다. 흥미가 안 생겨요. 이럴 때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또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되면요, 세로토닌도 고갈이 돼요. 그러면 괜히 불안하고요, 괜히 짜증이 나요. 기분도 우울해지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또 일에 너무 과로에 빠지게 되면 그 물질이 저하되면서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보면 한 가지 단어, 자아고갈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충동을 조절하고 주의력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고갈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를 자아고갈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 자아고갈이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중에 한 2개, 3개 해당이 된다면 내가 너무 일에 에너지를 많이 태워버리고 지쳐서 소진에 빠진 게 아닌가, 번아웃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자아고갈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닌가 하고 한번 스스로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증상들을 좀 범주화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소진되고 탈진되고 번아웃에 빠지면요, 다 귀찮아져요. 하기가 싫어요, 아무것도. 뭐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던 일들도요, 꾸역꾸역 하게 돼요. 출근은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요. 보고서 쓰는데 옛날 같으면 1시간이면 뚝딱뚝딱 하는데 자꾸 미뤄두고 인터넷 보고 카톡이나 보고 SNS나 보면서 자꾸 일을 미뤄둬요. 하기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동력이 안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역시 이건 자아고갈의 현상이기도 하고 번아웃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럴 때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요. 의욕이 생기길 기다리는 거예요. 의욕이 생겨야지 뭘 좀 하죠. 마음이 움직여야 운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뭔가 열정이 생겨야지 할 텐데 그게 안 생겨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운동도 좀 하시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적극적으로 해야 의욕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이 돌아오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의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선생님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하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욕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면 더 안 생겨요. 반대로 의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몸을 먼저 움직이면 그 이후에 의욕이 따라옵니다. 이런 걸 행동 활성화 치료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치료법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의욕이라는 건 인사이드 아웃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웃사이드 인으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면에서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계속 질질 끌게 돼요. 계속 시간만 흘러버리고 나는 잘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아웃사이드 인, 즉 내 삶의 가치나 인생의 목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게 뭔가,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집중을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의욕이라는 건 그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오히려 늦다. 의욕이란 몸을 움직일 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조금 더 빨리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다. 선생님 짜증이 너무 드러났어요. 또 실제로 환자분들도 요즘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고 스스로 찾아오시거나요.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아내가 가보라고 했어요. 요즘 집에만 오면 버럭버럭 화를 내서 도저히 두고 못 보겠다고 병원에 가보라라고 해서 왔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우리 전두엽에서는요, 감정과 충동과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그걸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 다 화나요. 저도 화가 나고요. 화 안 날 수 없거든요. 짜증 다 나요. 다만 우리는 그 감정을 전두엽의 힘으로, 정신적인 에너지로 조절하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탈진이 되고 소진이 되어서 그 조절하는 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더 화도 잘 나고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감정을 버럭버럭 표현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 오히려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방법이냐? 내가 짜증이 자꾸 나고 조절이 안 되니까 나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오셔서 그러거든요. 산속에서 혼자 살고 싶다. 그런 분들 백발백중 산속에 가시면요, 더 외로워져요. 더 우울해지시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스트레스 받고 소진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게 많이 증가돼요. 그래서 혈압도 오르고요. 당도 올라요. 예민해지고요. 근데 그 코티졸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스킨십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친구 도닥여주고 이러면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 옥시토신이 코티졸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줘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가 조절 안 된다라는 남성분께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누라가 미워도 손잡고 주무시라. 맨날 이런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 스킨십이라는 건 감정과 상관없이 하면 할수록 내 몸에서 옥시토신을 만들고, 그래서 내 부정적인 감정도 줄여주고 예민함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대화하고 신뢰를 느끼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아고갈에 빠지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라는 사람이 무가치한 것 같고 뭘 해도 나한테는 큰 결함이 있어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감정과 욕구와 에너지에 의해서 변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울증 환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우울해져요. 나의 결점과 부정적인 요소만 더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의욕이 없거나 우울할 때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고들면 안 돼요. 그런 걸 자기 초점적 주의의 함정에 빠진다라고 해요. 실제로 우울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면이 많이 보이는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지. 내가 우울할 때 눈 감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때 왜 이런 일을 했지? 나는 왜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만 떠올라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파고들기보다는 내 인생의 가치, 미래, 세상 밖, 나를 벗어난 다른 곳에 주의를 옮겨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냉소주의에 빠져요. 번아웃에 빠지면.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져요. 일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큰 병원에서 근무할 때 직원 상담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때 번아웃에 빠진 간호사분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간호사라는 일이 저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 일이 저한테 정말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일에 지치고 소진되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일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나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소진증후군, 탈진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의 의미, 내 자신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야 돼요. 이런 걸 job crafting이라고 해요. 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께서 나는 하루 종일 쓰레기만 줍고 있어요. 걸레질만 해요. 너무 무가치해요. 이러면 우울해지겠죠. 일도 재미없어지고요. 더 빨리 탈진되거든요. 하지만 그분께서 나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내 일을 새롭게 해석하면 하는 일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의미가 있고요. 덜 지치겠죠. 셔틀버스 운전사분께서 나는 맨날 셔틀만 뱅글뱅글 돌아. 너무 무료해. 평생 이거 하고 살아야 돼? 이러면 너무 재미없겠죠. 일도 금방 지치겠고요.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는 최종 안전 점검자다라고 내 일을 해석하면 얼마나 뿌듯해요. 덜 지치겠죠.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은 결점이 많아. 이것밖에 못해? 완벽해야 나라는 사람은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면 빨리 지쳐요. 결점만 눈에 들어와요. 약간 못나도 상관없어. 20% 정도 결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실수 없는 사람 없어. 그런 것들이 다 모여야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는 거야. 결점이 없어져야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결점과 실수와 실패가 모여야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면요. 웬만한 실패나 실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다 모여야 나라는 사람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쏙 빼버리겠다? 실수 지워버리고 싶어요. 실패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인생에서 없었더라면 내 삶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 계속 거기에만 집착하고 결코 삶은 완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결함만 눈에 들어오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탈진 되시고 소진된 직장인들이 와서 선생님,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나한테 맞는 일을 한번 새롭게 찾아보고 싶어요. 일을 그만둬야 내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고민 상담을 와요. 저는 대체로 그럽니다. 절대로 그만두지 마라. 버텨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무 대책 없이 그만두면요, 이탈하면요, 답이 잘 안 나와요. 내 삶의 진짜 목적, 진정한 의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찾는 거예요. 쉬면서, 세계여행 떠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의미 찾아질까요? 그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계속 공허하고 관념적인 생각이 빠져들어요. 진정한 의미나 진짜 나에게 맞는 일들은 현실에 투신하고 현실을 계속 반복할 때
진짜 나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쉬면서 하면요, 내가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자아 이상만 높아져요. 왜냐?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쉬고 있으니까. 하지만 일에 좀 쫓겨보고 좀 마감에도 쫓겨보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에 쫓겨보면 아, 여기가 내가 잘하는 지점이고 여기는 내 한계야. 아, 내가 에너지가 한 80%일 땐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래야 진짜 자기에게 맞는 일도 찾을 수 있거든요. 너무 이상적인 자기 모습,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모습을 그리다 보면 오히려 또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 꿈을 찾던, 이상을 찾던, 목표를 찾으셔야지 쉽게 벗어나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아웃에 빠지고 소진되고 탈진되었을 때 너무 덜커덕 겁부터 먹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찾겠다라고 현실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삶이란 현재에 투신하면서 의미를 찾아가시는 것이지 뭔가 저 멀리 있고 이상적인 곳에 있지 않거든요. 꾸준히 자기를 반복하면서 사람을 곁에 두고 삶의 의미를 찾고요. 몸을 많이 움직여서 의욕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삶은 다시 재구성되고 이전의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행숙입니다. 저는 인지과학을 전공을 했고 내가 나를 어떻게 훈련을 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무기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일할 수 없는 순간을 언젠가 한 번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살아보니 인생이 만만치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이 변하기도 하고 내가 변하기도 하고 나의 환경이 변하면서 내가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저도 만나봤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치유할까라는 공부를 하면서 인지치료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의 문제를 분석을 했고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해 나가고 지금도 그 중에 있습니다. 번아웃은 이제 소진된 걸 말합니다. 탈진해버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번아웃인데 심해지면 결국은 무기력으로 가는데 사람이 그 자기가 제일 중요한데 투여해야 될 에너지가 있을 때 그걸 하지 않는 게 이제 직무무기력이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 무기력을 제가 겪었어요. 제가 겪으면서 예전에 박사과정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할 때는 파워풀하게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우울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다 보니 이제 셀리그만 교수가 얘기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정확하게 나의 증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죠. 무기력도 학습됩니까? 라고 묻는데요. 당연히 학습된다라고 제가 대답을 할 수 있고 무기력만 학습되는 건 아니고 게으름도 학습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습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충격을 줬을 때 이 개가 피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전기 충격을 주면 다음날 불빛만 반짝거리면 얘가 도망가야 되는 걸라고 실험을 모델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개들이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한번 맞닥뜨려서 한번 해봤더니 그게 학습을 해버려서 다음번에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 통제 불가능을 경험한 유기체가 보이는 동기장애, 인지장애, 정서장애다라고 이제 거의 결론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나의 문제가 동기에서 오는 건지 인지에서 온 건지 정서에서 온 건지 행동에서 온 건지 전부 다인지 이제 그거를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부분 저런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증상들을 다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동기장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이유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완벽한 동기가 사라진 상태. 인지라는 거는 내가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앞에 두 분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을 바꾸는 게 이제 인지를 전환하는 건데요. 내가 이거 해도 안 되겠다.
내가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인지의 왜곡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남을 오해하는 경우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못 보는 거는 겸손하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잘못 보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내가 나를 잘못 보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지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지는데 이제 자존심을 가져라라고 하죠 보통들. 근데 자존심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거고 자존감 셀프 에스팀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바닥에 떨어져도 거기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를 내가 해서 뭐해? 라고 드는 순간에는 나의 인지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걸 이제 전환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거는 주로 인지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서는 감정이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가 지속이 돼요. 분노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 여성분들은 이제 아기를 가져보신 분들은 임신을 하면은 입덧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하루 종일 멀미 상태거든요. 그것처럼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가 지속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서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들이 종합돼서 이제 일하지 않는 거죠. 하다가 말거나 시작도 안 하거나 요런 현상. 아까 말씀드린 주구장창 미루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일의 의미를 찾게 되면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그 일을 해내요. 나한테 주어진 어떤 삶의 의미가 있고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일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볼펜을 만들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쓰기 편한 그런 볼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 시키지 않아도 정말 좋은 볼펜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죠. 결국은 이제 그게 동기가 강화돼서 생기는 현상들이고요. 이런 이제 이 마음하고 일하고가 직결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저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먹죠. 입력하죠. 입력하는데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공부는 우리한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서 내보내는 게 일이죠. 이게 출력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피드백돼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와 일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그 역할도 잘하고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기능을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도 공부처럼 하라는 거죠. 자, 볼펜을 만드는데 더 좋은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공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피드백되면서 점점 좋은 펜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을 잘하면 이게 마음을 성장시킨 하나의 툴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하고 관련되는 건데 알더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직무에 관련되는 걸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 산 사람들은 존재 욕구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바라볼 때 이 일이 그냥 생업이에요. 여러분 생업, 직업, 천직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생업이라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죠. 오늘 알바했다가 내일 가서 막노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 그러니까 어쨌든 닥치는 대로 돈만 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커리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직업이 되려 그러면 이게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위의 단계를 우리가 보통 커리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커리어를 넘어가는 레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명을 내가 이제 느끼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콜링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명을 느끼게 되고 이 소명이 있는 이제 일은 천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일이 직업에서 천직이 되는 순간 그 일의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돈도 이제 의미가 떠났고요. 이제 그때는 더 높은 레벨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생업과 직업과 천직에서 내가 지금 비록 생업을 위해 살고 있지만 나는 직업으로 갈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이 직업, 내가 하는 이 생업이 바로 천직이 된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직장에 어떤 직위에 있더라도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을 만드는데 펜을 남들이 잘 쓰기 위해서 만들면서 아주 좋은 펜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드라 세카르라고 하는 분은 백색 외성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왜 저분은 제가 썼냐면은 시카고 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260km 떨어져 왕복 260km 떨어져 있는 이제 그 전문대에 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이 2명만 수업을 들은 거예요.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수업을 캔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수업을 캔슬하지 않고 학생 둘을 데리고 그 수업을 하죠. 그 학생 둘을 데리고 교수하고 수업을 하면 얼마나 재밌게 했겠어요. 굉장히 열정을 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학생 2명이 노벨상을 받아요.
30년 뒤에 이 교수도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받은 사람이 다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그런 사람이고 리처드 파이먼 다 아실 겁니다. 저분도 무기력을 한때 앓죠. 굉장히 무기력을 앓았는데 저분은 그 자기의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물리학을 즐기기로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누군가 접시를 돌리는 거 보고 그걸 냅킨에다가 막 수식을 쓰죠. 그리고는 자기가 그러죠. 그때 그 쓴 수식이 기반으로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성공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모든 거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문제는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음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동기, 정서, 인지, 행동, 의지가 있고 이들이 각각 기능을 제대로 할 때 내가 저걸 잘 관리를 잘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강화되게 되면은 내가 어떤 경우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용기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건 없지만 한번 시작해보는 게 용기. 그게 동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서가 강화가 되게 되면은 부정정서, 긍정정서를 다 수용을 하게 되면서 내가 중용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인지라는 건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전부 다 인지인데요. 자만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자만심으로 가는 거는 이걸 커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 직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직시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우리가 이성의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를 강화하게 되면 이성의 레벨이 만들어지고요. 행동을 저절로 많이 하게 되고 숙달을 시켜서 습관화되게 되면은 자발성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그냥 스스로 하게 돼요. 그 자발성 레벨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의지라는 거는 내가 나와 다른 거를 통제하고 수용하고 하는 레벨까지 가기 때문에 수용의 레벨까지 간다는 거죠. 요만큼만 우리가 훈련만 돼도 그 일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내가 학생이면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은 내 상태가 쭉 올라가면서 나중에 깨달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처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제대로 할 때 그 일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당신이 구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네가 너 자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 남한테 빛을 발하는 그런 초인으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궁금하신 질문들 저희가 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하는 Q&A 시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일이 무기력에 도움이 되나요? 질문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한 요지는 그거 같아요. 제가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 무기력을 벗어나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또 도움이 되냐 그 얘기 같아요. 내가 내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결국은 그 일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생업이죠. 그러니까 생업도 필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공항이 왔죠.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전부 다 실업자가 됐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봉사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안 하죠. 그런 연구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지만이 시간이 구조화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질서가 생기고 엔트리피가 높아지면서 좋은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이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그럼 내가 내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하다 보면 찾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다리를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 천직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직무무기력에서 탈피할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의 요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두 분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 분 강의 들으면서 저는 일단 인문 치료하는 뭐 이런 얘기로 좀 들리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또 이제 정신의학 쪽에서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런지. 저도 인지행동 치료를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전 사실 좀 더 기반은 행동주의에 기반 두고 있는데요. 행동주의에서는 무기력을 심리적 회피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고 싶고 완벽하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또 자기 비난에 빠지면 그걸 아예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회피가 무기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접근적인 반응을 해야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접근적인 반응을 뭘 하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취미생활, 친구 만나고 놀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정서가 활성화되면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즐거움에 접촉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면 동기가 생겨요. 두 번째,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에 접촉을 하면 아, 내가 좀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런 유능감이나 숙달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접촉해야 돼요. 접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심리적 회피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접근지향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좀 더 접근적으로 나갔을 때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좀 경험을 좀 더 많이 하시라, 경험 수집가가 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삶이라는 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넓혀가는 거라서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더 나은 거 하고 더 높은 거 하고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뭐 카페트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넓게 펼쳐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한 가지만 파고들고 그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동기도 안 생기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좀 경험을 수집한다라는 의미로 여러 군데 접촉도 하고 만나도 보고 시도도 해보고 던져보기도 하고 투신해보기도 하고 헌신해보기도 하시면서 좀 더 넓혀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훈련 내지는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우리 마음의 훈련, 영혼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이 중요하다. 이제 현재 여기 있는 나의 존재.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작업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고요. 또 하나는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게 뭐냐면 자기 존재의 의미나 삶의 과제나 이런 걸 의식하고 깨닫고 자각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오늘 두 분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걸 좀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